좋은 이제 프로그램에 그 2년도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언어학을 이제 중국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언어학으로 시작했는데 언어학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시작은 언어학을 했어요. 언어학을 했는데 자꾸 뭔가 이상한 대로 자꾸 관심이 가요. 그 모든 것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종국에는 문학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도대체 문학의 무엇이 나를 공감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학과 교수들한테 앞으로 문학 강의 다 내가 맡을게.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 연초에 책이 나왔습니다. 한시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책에 보면은 그 시경과 또 구론의 초사가 그 중국 그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되어 온 방식이나 틀들이 크게 변화가 있고,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봤을 때 뭔가 좀 그 시나 노래 원초성을 점점점 제도화하고 경직화시킨 방식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흐름들이 어떤 맥락에 좀 내려온지 좀 정리 내지는 좀 소개 먼저 좀 해주시면. 그 원래 시경이라고 하는 건 한대에 붙여진 말이고 바이블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바이블은 아니죠. 시삼백이라고 그랬는데 시가 나올 적에는 그 순수하게 민간의 시였습니다. 민간인의 시였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그 백성들의 소박한 질박한 삶을 그대로 나타난 그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지금 그 시입니다만 원래 다 노래거든요. 민요죠. 그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다 그 노래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그 감흥을 가지고서 삶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자는 뭐냐면 처음으로 그 중국에서 뭐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학을. 그래서 그동안은 관학만 있었는데, 국가에서만 교육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개인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죠. 근데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재를 뭐를 쓸까 보니까 시라고 하는 그 시를 가르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그걸로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시삼백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심성이 참 고와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말도 참 잘하게 되고 지식도 넓어지고, 그래가지고서 관학에서 나온 인재들보다 공자가 가르친 인재가 훨씬 더 잘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후들이 서로 공자한테 와가지고 공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이번에 몇 명 쓸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관학 나온 사람들은 취직도 별로 안 되는데 그 공자 밑에 있는 제자들은 취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나도나 막 이제 그 공자 밑으로 제자들이 몰린 거였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공자가 시를 뭐라고 하냐면 사무사 그러죠. 사무사. 즉 사무사란 말은 사악함이 없다, 솔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즉 감흥의 솔직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월론적인 감각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정말 시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에 와서 이제 그 한나라는 뭐냐면 그 한고조 유방이 좀 뭐랄까요, 좀 비천한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 뭔가 이 체제를 굳건히 해야겠다. 굳건히 하는데 진나라처럼 무력을 쓰면은 금방 망하니까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체제를 잘 옹호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체제 옹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을 시에 찾은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시를 가르침으로써 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저절로 어떤 그 예법 의식에 저들게 만든 거예요.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시에 보면 한광, 즉 한수는 넓어서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은 대개 거기 책에 나옵니다만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잠깐 좀 볼까요? 그 한광이란.
한번 제가 읽어드려 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찾으려니까 또 찾으려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이제 어떤 그 남자가 그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를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지만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읊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아리따운 아가씨 정말 같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아가씨 가고 싶지만은 한수가 넓어서 헤엄쳐 건너가지도 못하고 때 타고 건너가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그리고 우리 아가씨 시집갈 적에 내가 아가씨가 타고 가는 말을 한때 꼴이라도 배워 먹으면서면 좋련만 이런 내용을 푸는 거예요. 얼마나 소박한 시입니까, 그죠? 청년의 애틋한 사랑을 이제 그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한대의 훈고하기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니까 봐라, 이 시는 비천한 신분의 청년이 양반집 규수를 좋아하지만 자기의 처지를 알고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것을 범하지 못하는 이런 청년의 심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예법의 교화가 잘 됐기 때문에 예법이라고 하는 예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신분 사회잖아요, 그죠? 절대로 자기 신분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신분 사회가 잘 유지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되려면은 자기 신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자연이 시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말이 좋아 교화하지, 권력이 자기의 입맛대로 백성들에게 방향을 부여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시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바이블. 그러니까 윤리 교과서가 된 거예요. 윤리 교과서. 이러한 사회에 살려면은 지켜야 되는 윤리를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가 그럼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 권력이 약해진 틈 타가지고 또 개인의 어떤 개성을 이런 노래하는 시들이 또 나오고 그러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노래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래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예. 그것이 어떤 그 말씀하신 어떤 원초적인 어떤 음악성이랄까 시로서의 감흥보다 마치 어떤 좀 정형화되고 이런 어떤 그렇죠. 패턴으로는 사람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향유하고 소비한다라는 굉장히 좀 정형화된 패턴 속에서 대량 생산 또 소비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셈이라고 볼 때 사실 이 책에서도 뭐 시경이라든지 또 초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빼어난 시가 그 다음 당대에 해석되거나 또 향유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수백 년간 정형화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시를 전혀 새롭게 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어떤 만남이랄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정형화돼서 소비되고 있는 음악을 전혀 좀 새롭게 한번 좀 그 대안이랄까? 불려오던 노래를 새로 부른다든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어떻게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혹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오늘날에는 노래가 좀 넘쳐나는 시대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보다 훨씬 노래 소비가 많죠.
근데 노래 소비가 많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그 원초적인 존재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마고도에 사는 그 원주민 티베트 원주민들이라면은 하나 우리가 원초적인 곳이 여기라면은 그 사람들은 한 요만큼 나와 있고 우리는 한 이만큼 떨어져 나와서 이제 분리돼 나온 상태죠. 굉장히 원초는 멀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떠나올 적에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인천 가 있으면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지만은 부산 가 있으면 더 많아지거든요.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을수록 더 많아지는 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노래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아마 그런 우리 원초적인 존재로부터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노래를 이제 어떻게 좀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가 굉장히 도식화돼 있고 도식화돼 있다는 말은 감흥이 그만큼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이 노래에서 가장 우리가 그 오늘날에서 그 노래에서 경계될 게 상업주의거든요. 물론 상업주의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업주의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더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제 또 역으로 그것이 너무 노래를 정형화하고 새로운 노래를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역설적인 상반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그 노래의 상업화에서 가장 우리 경계될 게 뭐냐면은 그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그 노래 자체에서 오는 감흥보다는 그 연출에서 오는 그 즐거움들, 이른바 댄스 뮤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노래에서 굉장히 적이죠. 그럼 원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감흥을 얻어야 되는데 보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보는 것이니까 빛은 아폴론이거든요. 아폴론은 허상입니다. 자꾸 가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노래를 하여금 아갈마를 만들어 가지고서 허상을 보게 만드는 그러면 노래의 그 진정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정말로 노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성 있잖아요.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잘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의 레코드를 팔아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좋은 노래를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 그런 말 했죠. 신화는 빠롤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는 노래로 바꿔 말한다면 뭐냐면 음악의 신화적인 의미는 노래 악곡 자체, 악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데 생긴다. 같은 악곡이라 하더라도 어떤 가수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감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가수를 우리가 배출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노래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고 우리가 감동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시각적인 자료에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창력이 좋은 사람 이런 가수의 노래를 우리가 즐겨 들을 적에 그런 노래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 현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노래를 즐겨줘야죠. 중국 한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줬던 게 보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김근 교수님께 박수로 또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